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서방 주요 7개국 G7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이틀 연속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공사장 폐수를 인근 개울에 몰래 버린 건설업체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납과 비소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폐수는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까지 흘러갔습니다. 서울대가 세계적인 학술대회 표절 논문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오늘 총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이 찍힌 CCTV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윤아 양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펜션을 빠져나갔고 이후 조 양 가족의 휴대전화가 3시간 간격으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올라오면서 중부지방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이번 주 내내 게릴라성 폭우가 이어지겠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당분간 무덥겠습니다. 역대급의 물가와 기름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스와 전기요금이 다음 달 동시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하려다가 전격 연기한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 등의 내용을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사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국제 곡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국내 4인 가족 식비가 100만 원을 넘어서며 두 자릿수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료품과 외식비 등 식비는 월 평균 106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9.7%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식료품 등의 구입비는 58만 원쯤으로 4.3% 늘었고 외식비 지출은 48만 6천 원쯤으로 1년 새 17%나 뛰어올랐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끌어모아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이 유행처럼 퍼졌는데요. 최근 금리는 다시 오르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나빠지면서 이자 폭탄만 떠안게 된 대출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30대 이모 씨는 2년 전 1억 원 넘는 대출을 껴서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1%대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달에 내는 이자만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더 답답한 건 집값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만 오른 것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집값도 안 오르고 있어서 실제로 이 대출을 원래는 이자에 대한 부담만 있었는데 대출을 갚는 거에 대한 부담도 이제는 좀 커진 것 같아요. 한 시중은행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년 전 은행에서 5억 7천만 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당시 원리금 상환액이 월 212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월 납입액은 249만 원으로 17% 넘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하느니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1%포인트 더 올린다면 상환액은 2년 반 전보다 무려 33% 가까이 불어나게 됩니다.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주가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도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여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조금씩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바닥이 깊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금을 날려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융시장의 추락으로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원금 보전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어서
사실상 발이 묶인 대출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4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7.3%로 2014년 3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2년 3개월 새 11.7%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 7천억 원에 달해 현재 77%가 넘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이 금리 인상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면 이자 부담 급증과 이에 따른 소비 경기 위축 위험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9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4년 9개월 만에 성사된 건데 대통령실은 안보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거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일정이 촉박한 만큼 30분 이상 회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시아 태평양 나토 파트너국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정상회담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풀어사이드, 즉 정상들이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약식 회담도 열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야기할 의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별도 회담을 위한 시간이 충분할지 고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단독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외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김포 하네다 노선 재개나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 논의 등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회의로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을 앞둔 윤 대통령은 오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을 보면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내일 한핀란드 정상회담부터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는 29일에는 본 행사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안보위기에서의 한국 역할과 북한 비핵화를 강조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30일까지 양자 다자 회담 등 모두 14개의 외교 행사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스페인 왕궁에서 안내하는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왕궁 투어, 미술관 방문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도 대비하는 게 정석인 만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준비해뒀다고 자신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러시아군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이틀 연속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을 점령했다고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선전전도 이어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 도심의 9층짜리 아파트와 유치원 건물 등이 파손됐습니다. 부서진 아파트에서는 긴급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We listen the voices under the crash, and we know the couple of people inside. 러시아가 키이우 도심에 미사일 공격을 한 것은 3주 만입니다. 하르키우와 체르니히우 등 북부 도시와 르비우 등 서부에도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긴급 성명을 내고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25 июня под контроль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перешли города Северодонецк и Боровско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Вороново и Сиротино.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한 뒤 처음으로
벨라루스 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미사일 공격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단결을 다짐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가진 회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와 G7이 분열되기를 바랐지만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천 시스템 혁신 등 정당 개혁을 논의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합니다. 위원장을 맡은 최재형 의원 등 15명으로 꾸려진 혁신위는 오늘 오후 1차 전체 회의를 엽니다. 혁신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개혁 동력이라는 것은 유한하다면서 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피격 사건 대응 TF가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TF가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피살 공무원 유가족들도 오늘 국회를 찾아 우 비대위원장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에 민주당도 동의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연구팀이 세계적인 학술 대회에 표절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논문 공저자 중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윤성로 전기정보공학부 연구팀이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 CVPR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AI 기술로 영상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다룬 논문으로 우수 발표 논문에 선정된 지 하루 만에 표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학회가 논문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대학교는 총장 직권으로 연구 진실성 조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 교수와 제1저자를 중심으로 표절 범위와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1저자인 김모 씨는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인터넷 영상에 댓글을 작성해 표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논문 공저자들도 댓글을 남겼는데 주로 제1저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저자 중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녀도 포함됐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출신이며 아들 역시 같은 과에서 현재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이번 논문을 지원한 만큼 관련 기관의 향후 대응도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공사장 폐수를 인근 개울에 몰래 버리던 건설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개울로 흘려보낸 폐수에서는 납과 비소 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는데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까지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고랑을 타고 탁한 물이 흐릅니다. 아예 속이 들여다 보이질 않아 회색 물감을 뭉텅 풀어놓은 거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이 실개천은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맑았지만 언젠가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이 흘러들어와 구정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쯤부터 회색빛 물이 계속 방류가 돼서 매일 방류가 되는 걸 보고 오전 시간대에만 그렇게 특정해서 방류하는 걸 보고 신고하게 됐습니다. 색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에서 아예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리와 납, 비소 등 중금속 물질들도 다량 검출됐습니다.
신체에 축적되면 암과 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인근 신월천과 경안천을 거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실개천은 신월천으로 바로 이제 유입되는 그런 실개천인데, 이 실개천은 경안천하고 한 4-5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이 경안천이 지금 팔당으로 바로 유입되고 그 물들을 수도권 시민들이 지금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인근에 있던 물류센터 신축 현장이 문제였습니다. 공사장 폐수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게을로 마구 흘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탁한 물이 콸콸 흘러 실개천으로 이어집니다. 지자체 조사 결과 공사장의 폐수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텃파기 할 때 지하수가 유입돼 흙탕물이 생기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충분히 거르거나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시공업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4차례나 행정 지도를 받았지만 모두 깡그리 무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일정 시간을 심사를 시킨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장비가 가동해야 되니까 그 물을 심사 시간이 유시간 없이 배수가 나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자체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제주도로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났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일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가족이 찍힌 CCTV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일가족이 묵었던 전남 완도의 한 펜션 CCTV로 실종된 가족 3명이 엘리베이터와 야외 주차장에서 잇따라 찍혔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두 부부가 초등학생 아이를 업고 객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탄 뒤 주차장에서 아이를 차에 태우고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조윤아 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이튿날 새벽 1시쯤 이 펜션 근처에서 꺼졌고 3시간 뒤인 새벽 4시에는 윤아 양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차로 5분 거리인 송곡 선착장 주변에서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토대로 이후 행적이 어느 쪽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오르내리면서 해외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 고물가, 고환율 악재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는 등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10년째 한인민박을 운영하는 김도연 씨는 최근 업종을 바꿔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는 환율이 너무 올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도 여행객들 예약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풀려서 여행객들이 올 거라고 이제 기대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기름값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해서 현지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환율까지 치솟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앞으로 얼마나 영업을 더 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면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올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9년째 유학 중인 박민우 씨도 당장 생활비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외식값을 줄이기 위해 장을 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유학생이다 보니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게 되어서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유학생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300대로 올라갈 줄은 정말 몰랐고요. 100만 원을 받으면은 원래는 한 900달러 선이었던 게 이제 700달러 선으로 내려가서 집을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옮겼고요.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미국 4년제 대학교의 1년 평균 학비가 5천만 원 수준인데 내야 할 돈이 50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쪼개기 납부를 택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학비를 분납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해외 송금이 아닌 신용카드, 할부 등의 카드 결제 방식으로 학비 납입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환율은 1,300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개개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값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는 금요일이죠. 7월 1일부터 이제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 네. 왜 기름값이 좀 오를 때는 급격히 오르고 네. 반면에 내릴 때는 잘 체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운전자들 사이에서 많이 합니다. 네. 이게 완전히 기분 탓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기사에는 시민단체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의 분석 자료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약해보면 국내 주유소들이 판매 가격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자료 내용도 보면요. 국제 휘발유 가격을 봤을 때 지난 18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2021년 11월과 비교를 하면 한 리터당 420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을 하면 리터당 한 173원 정도만 오르고 그칠 수 있었는데 실제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요. 리터당 294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리터당 120원 정도가 주유소들이 판매 가격을 더 붙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같은 기간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인하를 반영하면 리터당 한 384원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리터당 507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유사의 올해 실적 초호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 이른바 횡재세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최근엔 여당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고 해외를 봐도 이미 도입이 됐거나 또 도입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과세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를 과도한 이익으로 볼 건지 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반대로 저유가 상황이 됐을 때 정유사의 손실이 나면 이를 보전해 줄 건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그 주요 일정들을 정리한 기사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동아일보 기사고요. 오늘 오후 2시죠. 스페인 마드리드를 향해서 출국할 예정입니다. 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될 텐데 28일 핀란드와의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약 14차례 각종 회담과 면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 원자력이나 반도체를 포함한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는 이른바 세일즈 외교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리게 되는데 4년 9개월 만에 3개국 정상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모으고 있고요. 네. 이 자리에서는 역시나 북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은 한 30분 이내로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른바 풀 어사이드라고 해서 약식 회견, 약식 만남도 현재로서는 계획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측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우리와 같이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하는 4개국 정상회의도 열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요. 그럼에도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에 주요한 과제가 될 거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일정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최 측이 마련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여권 소식을 다뤘는데요.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것 같죠? 네, 중앙일보에는 이 여권이 경제난, 정책 혼선, 내분,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네. 지지율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삼중고 중에서도 내부 메시지 혼선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서 장관과 대통령의 말이 엇갈린 점, 또 경찰 치안감 인사가 번복된 점 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이른바 이제 출근길 약식 회견이죠.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런 지적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또 여당 지지도는 하향세를 보였는데요.
6월 4주차 흐름을 보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7%로 나왔습니다. 네. 최근 2주 동안 6%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2주 동안 3%포인트 정도 떨어진 42%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업체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서 여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최근의 여권 흐름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죠. 이재명 의원이 이제 보이는데요. 당대표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상당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아직 확실하게 의견을 밝히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오늘 아침 신문들 보니까요. 거의 많은 곳에서 출마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 내용 담고 있었는데요. 이 의원의 핵심 관계자라고 표현된 인물의 인터뷰를 보면 불출마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만큼 당원들, 지지층의 출마 요구도 함께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의원 측에서 고심할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3일과 24일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나온 목소리를 비롯해서 당 원로들,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는 분위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워크숍이 끝난 뒤 이재명 의원의 행보를 보면 SNS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집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대표가 되었을 때 고민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2024년 총선 성적이 부진할 경우에 차기 대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측면일 텐데요. 이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이 우선 5년 뒤 대선 문제는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출마 선언 시점을 전당대회 규칙이 확정되는 7월 초중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서두를 입장이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기사인데요.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을 겁니다. 조윤아 양을 포함한 이제 일가족 3명이 실종이 된 사건인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입니다. 행적이 끊겼고요.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네. 경찰은 현재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해경도 해상 수색이나 수중 탐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거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펜션을 떠나는 모습이었고 앞서서 저희도 CCTV 장면 보여드린 바 있는데 보신 것처럼 당시 조윤아 양 축 처진 상태로 어머니 등에 엎혀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시간이죠. 31일 오전 1시를 전후해서 윤아 양과 어머니 이 씨의 휴대전화가 30분 간격을 두고 꺼졌다고 하고요. 네. 오전 4시에는 아버지 조 씨의 휴대전화가 꺼졌는데 이때 마지막 위치가 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불과한 3.7km 정도 떨어진 송곡 선착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그 주위를 맴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고요. 네. 일단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차량이 육지로 나간 행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신지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텐데 경찰이 이를 근거로 해서 현재 차량의 해상 추락이라던가 아니면 사고나 범죄, 극단적 선택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식당과 영화관 그리고 카페 등이 이제 구인난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 같아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전해주시죠. 예,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구인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영화관의 자율 입장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왜 예전에는 영화 보러 가면 그 상영관 입구에서 표도 확인하고 또 상영관 위치도 안내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관객이 자율적으로 입장을 한다는 건데 마치 열차를 탈 때처럼 표 검사가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롯데시네마는 전 극장에 또 메가박스와 CGV는 일부 지점에 이 자율 입장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취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영화관뿐 아니라 호텔이나 음식점, 카페 등의 대면 서비스 업종 상황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여러 곳에서 고용 수요가 폭증했다는 점을 들 수 있었고요. 다음은 최근 노동자들이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만 일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을 선호한다는 점도 그 근거로 들고 있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청년 인구 자체가 감소했다고 봤는데요. 15세에서 29세 인구가 2019년에는 9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지난달에는 859만 명까지 한 40만 명 가까이 떨어졌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마지막 G세대, 동일한 단순 노동을 꺼린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일을 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단순 비대면 대면 서비스죠. 대면 서비스를 좀 기피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개물림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 주인을 처벌하는 법규가 약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개는 안 문다는 견주의 인식이 만연한 것도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흰색 대형견이 갑자기 작은 개를 덮칩니다. 주인이 놀라 큰 개를 제압하려고 해보지만 작은 개는 속수무책으로 물어뜯겼습니다. 근육이 찢어져서 장이 탈장된 상태였고, 그러면 이 탈장된 상태에다가 장 천공까지 의심되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대형견 주인은 자기 개는 사납지 않다며 외려 다친 개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발뺌합니다. 싸움했어요, 우리 개가요. 지나가는데 모든 사이에서 툭 튀어나오니까 우리 개가 놀라서 고양이들 놀라서 싸우기를 뭘 싸워요, 우리 개가. 우리 개가 그렇게 싸운 개예요? 최근 강원도 양양에서는 신혼부부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 막 그 와이프가 막 울면서 막 둘 다 울부짖으면서 이런 개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지만 견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문 개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천만 원 부과가 가능하지만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거나 목줄을 안 한 개일 경우에 하나입니다. 다른 개를 다치게 한 건 이조차도 어렵습니다. 개가 다른 개를 문 경우에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개에 대해서 처분, 개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계속 있으셨고.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견주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예절, 이른바 패티켓을 익히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주로서 내 개는 절대 안 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안전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지키자는 겁니다. 제가 잡고 있는 이 줄은 반려견의 안전벨트라고 불리는 리드줄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이 줄을 2m 이내로 짧게 잡아야 합니다. 강아지랑 사람이 같이 살아가다 보는데 조금 규칙도 필요하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제가 예절교육 좀 시켜주려고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일부 맹견 주인들을 제외하곤 패티켓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는 여전합니다. 그 패티켓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동물병원 또는 그 용품 이런 쪽이나 그 관련된 그 뭐 놀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MOU를 맺은 데들의 어떤 할인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와 함께 반려견 사육 기준과 견주의 관리 책임을 법으로 규정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등이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2달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인데 만약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들어 대형 산불이 11번이 났고 1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탔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든 요즘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이런 산불 피해 지역인데요.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고령. 정상 주변은 새카맣게 탔고 불길이 스친 곳은 나무가 말라 붉게 변했습니다. 바짝 다가선 불길을 피해 주민들이 가까스로 탈출했던 민가 주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나무 밑동은 검게 타버렸고 바닥에는 그릇만 가득합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농가 창고가 있는데 장맛비에 토사가 휩쓸려 덮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현장에 적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불타는 그 피해목도 아직 덜쳐가 덜 됐고 이래서 덜쳐도 이제 올 가을부터 이제 들어가면 그때 이제 저 피해 복구 시설물이든 이런 거 같이 들어갈 테거든요. 첫 해에는 조금 그런 좀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14,000헥타르 넘는 산림이 불에 탄 경북 울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맛비에 대비해 26개 마을 주변을 긴급 정비하고 불탄 나무를 제거하는 등 작업을 벌였지만 마음을 놓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림청도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만 11건에 피해 면적은 23,000헥타르가 넘어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 대형 산불 피해는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 수급이라든지 현장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수포 덮기나 배수로 정비, 마드 쌓기 같은 긴급 조치를 응급 복구를 한 곳도 폭우가 쏟아지면 위험한 건 마찬가지. 산림청은 산사태 우려가 있는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미리 대피소를 확인해 집중호우 이전에 몸을 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했고요. 중부지방에는 이로 인해서 강한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방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남해안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과 남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소낙성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근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5도, 대전은 25.4도, 대구는 26.9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에는 비가 오며 서울 기온이 26도 선에 머물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금요일까지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나토 정상회의 회원국과 파트너국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는 29일 개최되기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새 정상의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인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정상회의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시각으로 28일 오후 한 핀란드 정상회담부터 일정을 시작해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면담,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만찬 등이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 29일 오후 3시부터는 본 행사인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3분 발언을 통해 복합적 국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이틀 연속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러시아 전투기가 벨라루스 영공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공군 소속 전투기 6대가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인 모지리에서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등으로 크루즈 미사일 10여 기를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키이우 시장은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격한 것은 3주 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인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모두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세베로도네츠크와 주변 지역을 빼앗기 위해 대규모 공세를 벌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에 이어서 포위된 곳으로 알려진 리시찬스크를 점령하면 루간스크주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독일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한 가운데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항해 서방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전쟁 장기화의 피로감으로 조기 종전 요구도 제기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알프스에 자리한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G7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유럽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Us all staying together, we're going to continue working on the economic challenges we face. But I think we can get through all this and come out stronger. 숄츠 총리도 단합을 위한 좋은 메시지라고 화답했습니다. Good messages that we all made it to stay united, which obviously Putin never expected.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프랑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독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지만 프랑스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You know, we have 4% of our gas comes from Russia. In Germany, it's 40%. They're facing real pressures. 영국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정치 공동체와 조기 휴전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도 프랑스의 제안이 일부 영토 포기와 EU 가입 거절을 위한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서방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러시아의 돈줄을 끊겠다는 서방의 전략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러시아가 디폴트에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지 시각 26일까지 외화 표시 국채 이자 약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서방의 제재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이미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대부분 국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선언은 상징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국채 이자가 지급되지 못하더라도 공식 디폴트 선언이 뒤따르진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팀이 미국에서 열린 AI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표절 부분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해 서울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오늘 총장 직권으로 윤성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 논문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표절 부분의 범위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논문은 지난 23일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된 직후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제1저자인 김모 씨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여야 합의로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 의원은 SNS를 통해 사건 진상규명에 다가서자 민주당도 갑자기 TF를 만든다고 한다며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하자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이 특정 사건 하나로 특위를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 지휘조직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오늘 발표합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추진 일정을 밝힐 계획입니다.
앞서 행안부 장문위는 경찰 통제 방안으로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지휘 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발표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전남 완도 조윤아 양 실종 사건 소식입니다. 윤아 양의 가족이 찍힌 CCTV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경찰도 이 영상을 토대로 일가족의 추가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윤아 양이 마스크 쓴 어머니 이모 씨에게 엎여 펜션을 나섭니다. 아버지 조 씨는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영상이 찍힌 곳은 전남 완도군 한 펜션. 지난달 30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잠시 후 해변 주차장에 나타난 세 사람이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이후 윤아 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이튿날 새벽 1시쯤 이 펜션 근처에서 꺼졌고 3시간 뒤인 새벽 4시에는 윤아 양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송곡 선착장 주변에서 꺼졌습니다. 윤아 양 가족들은 지난달 하순 이 풀빌라에서 총 6박을 묵었습니다. 24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4박 5일, 다시 29일부터 30일 밤까지 2박 2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풀은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투숙객과는 어딘가 달랐다고 합니다. 풀빌라를 이용하려면 원수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원수를 신청을 안 했길래 저희 직원이 왜 원수 신청 안 하시겠습니까? 하고 확인 문자까지 보냈어요. 그랬더니 원수를 사용 안 한다고. 또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물놀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도 명사심리 해변입니다. 윤아 양 가족은 바로 옆 펜션에서 머물렀는데 어머니만 먹을거리를 사러 가끔 드나들 뿐 온 가족이 내내 방 안에만 머물렀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일가족 수색을 위해 헬기와 드론, 열화상 카메라 등이 완도 일대에 투입됐습니다. 해안가 또는 가까운 바다에 차량이 버려져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단 차량도 발견하는 목적도 있고요. 해경 쪽에서는 지금 경비정하고요. 이용해서 저희 신지 일대 해안가, 바닷가 수면 위 정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경찰은 YTN이 확보한 것과 같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실종된 가족이 맞는지 또 이후 행적은 어느 쪽이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공공요금 인상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전기료 인상 여부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어제도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했을 만큼 실제로 전기료가 좀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제 자구 노력해라라고 하면서 한 차례 발표가 연기가 됐는데 네. 드디어 7월은 임박했습니다. 3분기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 오늘 오후 3시에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 있는데 이미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지금 올리지 않는다면 이 한전의 누적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지금 킬로와트당 한전은 180원에 사와서 110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한전이 이제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3분기에 연료비 킬로와트당 3원 인상해달라. 분기당 최대 인상폭이고요. 연간으로는 킬로와트당 5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네. 현 체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얼마나 오를까 걱정이실 텐데 4인 가족 기준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한 350kW를 사용한다라고 가정하면 근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철하고 겨울철은 좀 더 올라요. 근데 만약 이제 350kW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3원 인상이 되면 한 1,050원 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가스 요금도 이미 다음 달부터 오를 예정이잖아요. 그럼 이제 동시에 이 요금이 오르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물가가
지금 IMF랑 비슷해요라고 하셨는데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지난달 5.4%인데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인데 문제는 우리 외식 물가예요. 외식 물가는 IMF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지난달만 하더라도 공공요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실제로 전기 가스 요금이 1년 전에 비해서 9.6%가 올랐는데요. 이게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 요인이 상당합니다. 이제 전기하고 가스 요금은 한전,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 지금 정부가 이제 물가 안정을 기치로 해서 이제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동안 상당히 좀 제어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1분기에만 가스공사는 가스를 공급해서 한 6조 원대 손실 봤고요. 한전은 거의 8조 원 가까운 이제 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누적이 되면 이거 그대로 놔두면 한전은 거의 뭐 30조 원. 이게 공기업이니까 견디는 거지 일반 민간 기업은 디폴트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 가스요금까지 이미 오른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가스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다음 달부터 연료비 정산 단가가 0.67원 얼마 안 되네 하실 텐데 인상률로 4.3%가 올라요. 자,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이 평균적으로 사용량을 고려하게 되면 한 1,340원 정도를 가스요금으로 더 부담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공요금,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면 기계, 교통 유통비, 제조업, 물류비 다 오르거든요. 자, 이게 끝이 아니다. 10월에 또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올여름 6%대 물가 상승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24년 만이라고 해요. 언급해 주셨지만 그때는 이제 외환위기일 당시인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저희도 좀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죠. 맞습니다. 어제 한 모 방송사에 출연해서 이제 뜬금없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6%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기간이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현장에서. 근데 이 6% 물가라는 건 실제로 소비자 물가가 6%라는 건 1998년 IMF 이후 가장 높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입니다. 물론 뭐 유럽의 경우에는 뭐 미국의 경우에는 8%, 9% 물가가 있어요. 근데 물가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소비자 물가가 5%, 6% 있기 때문에 낮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물가가 올랐다는 걸 가장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장 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양파나 감자 가격이 예전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 이제 이 가장 제가 걱정되는 건 에너지 가격도 있지만 먹거리 가격이거든요. 어제 유엔까지 나섰어요. 이 먹거리발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후까지 도와주지 않아요. 봄철의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황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시골에 같은 경우에는 외국 인력이 상당히 좀 의존도가 높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농지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부 농수산물 가격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주말 기준 양파 15kg 도매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110%, 2배 넘게 올랐고요. 상당히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황작물, 감자도 비슷합니다. 감자도 같은 기간 71%, 그 열무김치. 여름철 열무김치 수요가 굉장히 늘거든요. 이게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열무김치 가격은 약 1.6배가 뛰었습니다. 이외에도 당근, 애호박이 각각 50% 넘게 물가가 뛰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정부는 사실 지난 15일부터 이제 부처별로 물가 관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농수산유통부는 이제 수급 상황실 설치하면서 이제 뭐 비축 물량 풀고 할당 관세 낮추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농축수산물 가격 이제 급등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양파나 감자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직접 좀 심어야 할까 이런 고민까지 좀 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4인 가족이 한 달에 이제 식비로 쓰는 비용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아까 제가 점심 때 김밥 하나를 먹었는데 6,500원짜리를 먹었어요. 네.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묵은지 하나가 더 들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럴 바엔 속으로는 편의점 가서 김밥에 라면 먹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네. 지금 4인 가족 외식비 물가가 17%가 뛰었어요. 급여가 이 정도 뛰었으면 좋겠는데 외식비가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 물가하고 외식비 물가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외식비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점심 때 런치 인플레이션, 점심값이 굉장히 올라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거기다 커피 인플레이션, 커피 값이 굉장히 이제 올라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빗댄 신조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분기 기준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가 1년 전에 비해서 9.7%가 늘어서 106만 7천 원에 육박합니다. 네. 100만 원 넘게 외식비가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이제 마트나 전통시장 가서 장 볼 때 지출하는 장바구니 물가, 장바구니 물가 역시 구입비가 4.3%가 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외식하지 말고 이제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물건 이제 파먹기, 냉장고 파먹기라고 네. 하죠. 네. 그런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식비나 먹거리 포함해서 이렇게 물가가 오른 만큼 한국은행이 다음 달 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 빅스텝 단행할 가능성이 그럼 커졌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기재부 수장은 최신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6월부터 8월 사이에 물가 6%로 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달도 5.4도 버거운데 물가 정점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면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의 목적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베이비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아장아장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단계 인상 가능성,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총재도 시사를 했어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물가 하나만 보고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생활, 환율, 이자 부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건데 네. 여기서 이자 부담 제외하면 이유는 차고 넘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빅스텝을 한다. 0.5% 한은이 금리 올린 게 얼마나 될까? 한은이 1950년 창립 이래 네. 0.5% 금리 올린 적은 없습니다. 네. 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올해 지금 연달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나머지 하반기 4차례 남았는데 4차례 모두 올려야 돼요. 연말 기준금리 최저 하단이 2.75예요. 네. 지금 1.75란 말이에요. 그러면 4단계 더 올려야 4번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경기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재부는 한은보다도 경기 전망을 더 낮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가장 무서운 게 금리 인상기에 호환 마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대출 이자예요. 대출 네.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금리가 점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4월 기준이에요. 그 변동금리 비중이 77%를 넘었습니다. 이게 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가계부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맞습니다. 한은이 금리 올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지난해 8월부터예요.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네. 이 4월 말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전부터 누적된 가계부채가 지금 한 1,750조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런데 가계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실제로 7월 13일에 한은이 0.5% 올랐다. 그 0.5%만 올라도 네.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은 6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변동금리 대출자가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누적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누적 잔고를 봤더니 그러면 이 얘기는 뭐지? 왜 도대체 금리 인상이 뻔하고 내년까지도 금리 올리겠다고 계속 미국은 시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소비자들은 은행 창구만 가면 계속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택할까요? 네. 이유는 당장은 변동금리가 1%포인트가량 고정금리보다 낮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굉장히 이자 변동기에, 이자 금리 인상기에 취약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거 누적이고 4월 한 달만 떼어놓으면 어떨까요? 더 올라갔어요. 77%가 아니라 네. 변동금리 선택자가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적으로
대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고정금리가 이제 1.1%포인트,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느니 빅스텝을 밟고 만약에 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금리가 오른다면 뭐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정말로 나는 이제 긴급하게 정말로 1, 2년 단기적으로 쓸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 쓸 돈이라면 마찬가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네. 단기간 내 1% 이상 역전될 가능성은 좀 드물어 보여요. 네. 그러나 그게 아니야. 상대 이제 지금 대출 금액도 상당히 크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40년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길다면 변동금리 갈아타는 거 고려해야 합니다. 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로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 이전에 받으신 분일수록 대출 한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7월부터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이 돼서 원리금 상환 비율 모든 대출을 다 따져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뭐 기타 담보대출까지 다 받기 때문에 그 한도를 또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 정부가 이렇게 변동형 그리고 이 굉장히 고금리 대출을 고정형 그리고 이 장기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 전환 대출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예산이 투입돼요. 그러니까 이걸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거는 풀리면 곧바로 사라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심 전환 대출 아마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나올 겁니다. 네. 이제 뭐 갈아타는 것도 방법인데 그것도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제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런데 서민들이 좀 체감하기에는 조금 뭐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되니까 소비자들이 좋은 일도 있네요. 네. 일단 한마디에 이제 이 금융권들이 움찔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사실은 금융권들 그동안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습니까? 라임 사태, 프라임 온통 사태가 났는데 책임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런데 부장검사 출신이 오니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니까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혼합형의 경우는 7% 넘어섰다가 갑자기 0.6%가 하루 만에 떨어져요. 물론 뭐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 밑에 있는 금융권들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건 추가로 더 내릴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 자업자득이에요. 은행들 지난해 이자 장사로 은행하고 기름 팔아서 정유사들은 자업자득인 게 올해까지도 사상 최대 이익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성과급 잔치했어요. 월급의 300% 플러스 알파. 은행마다 조금 다르지만 쉬쉬하면서 성과급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분 이렇게 사실은 은행하면 그동안 공적자금 어려울 때 공적자금 투입해서 살려줬잖아요. 근데 어려운 시기에 이걸 가산금리 올리고 대출금리는 굉장히 빨리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더디게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좀 철퇴를 맞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도 올라서 걱정인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로 낮췄는데도 이게 뭐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초과 이윤세,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일단 이 횡재세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횡재세가 뭐냐고 봤더니 뉴턴의 법칙, 사과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과일처럼 이렇게 횡재 맞은 데 붙는 세금이래요. 영국이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달부터 25% 세금을 늘어난 업체들, 석유 가스 업체들이 늘어나는 이익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고요. 뭐 유럽은 굉장히 좀 흔해요.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역시 초과이윤세 도입한 지 오래됐고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 세일 업체한테 쉬취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정말로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엑슨모빌을 상대로 해서 야, 지난해 한인님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에너지 징벌세 도입하겠다라고 벼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다음 달 의회에는 석유에서 추가로 21%의 연방세를 물리는 법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미중의 복합 위기예요. 사상 최대 이익 냈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거 국가가 나서서 하기 전에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하면 소비자들이 좀 그나마 기업을 보는 눈초리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 횡재세 도입할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그 정유사사 있죠. 올 상반기에만 1분기에만 5조 원대 영업이익 냈는데요. 이게 사상 최대예요.
저 지금 석유 안 넣고 있거든요. 네. 이게 7월 말 이제 한 주말 가면 유류세 인하분 37% 인하되잖아요. 네. 리터당 얼마? 57원. 휘발유는 경유는 한 38원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해요. 근데 볼 거예요. 과연 얼마나 빨리 인상시키느냐. 아마 알뜰 주유사하고 직영 주유소는 내려갈 거예요. 근데 네. 자영업 주유사는 대부분 미적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기름값이 7주 연속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시내에 고급 휘발유는 3,200~300원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빨리 안 하면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시위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서민들이 굉장히 그 양반들이어서 지금 시위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이게 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자발적인 횡재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아니 뭐 정유사들이나 야 민간 기업 어려울 땐 도와주지 않고 왜 갑자기 우리한테 덤터기 쓰냐라고 하는데 네. 양심 있으면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판례를 파기한 데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잇따라 낙태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도입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 지형상 이 낙태로 끝나지 않고 동성혼과 피임 등 다른 사례까지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뉴욕주는 낙태하려는 누구에게라도 안전한 대피처가 될 것임을 자임했습니다. 미네소타와 워싱턴 주지사는 낙태를 받으러 다른 주에서 넘어오는 이들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낙태 시술 관련한 보호막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That I want to take this moment and sign legislation to push back against those Republican state legislators and governors that seek to move forward with civil actions against people that wish to travel to the state of California seeking their reproductive rights and reproductive freedoms.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진보 진영에서 백인과 남성에 맞서 어렵게 확대한 권리가 대법원에 의해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이 소수자에 대한 다른 보호 조치의 철회를 촉발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동성혼과 피임, 동성애 등이 다음 순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they will attack the right to privacy that has extended the right to same-sex marriage in our country. We know that we are fighting not just for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but we're fighting for our very democracy. 미국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분포는 보수 6명 대 진보 3명. 이 때문에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보수 일색의 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낙태권 판례 파기에 찬성한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보충 의견으로 앞선 판례 모두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피임과 동성애, 동성혼 등의 판례를 거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에 대응해 직원들의 원정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6일 아마존, 애플, 리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최근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자 잇따라 낙태권 보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대책에는 낙태 금지 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낙태가 보장된 다른 주로 이동해 원정 시술을 받을 때 직장 의료보험을 통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인공지능이나 스마트라는 말은 미래, 혁신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도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제조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제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대가 큽니다. 박종혁 기자가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자동차나 로봇,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초정밀 모터나 초정밀 제어기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공장에 들어가 보니 작업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불량 제품을 검수하는 작업자는 없고 모두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점. 제품 100만 개를 생산하면 1개 정도의 불량품이 나오니 실제 불량률은 제로입니다. 불량률이 낮다 보니 해외 발주가 늘어 지난 2021년 매출 460억 원에서 지난해 30% 늘어 59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에는 800억 원 정도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성과의 핵심은 스마트 공장 도입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에 들어가 지금은 인공지능 기반 제조 시스템 구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량률이 줄고 또 데이터가 집저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휴대전화나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도 지난해 초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에 착수해 기초 단계를 마쳤고 올해에는 중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AI 비전 검사가 도입되면 표준화된 검사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고 품질 보증 향상과 그리고 빠른 시간에 많은 제품들을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도 스마트 공장 구축이 제조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까지 3만 곳에 초기화부터 고도화까지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장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고리즘이나 솔루션의 수준을 높이는 것까지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 혁신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스마트 공장이 앞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산업협회가 오늘 취업 연계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교육과정의 입교식을 개최하고 기업이 원하는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취업 연계형 설계 전문교육은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해보다 많은 44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며 중앙대와 이화여대, 대구대 등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가 함께 참여해서 반도체 인력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을 꼽고 있어 산업부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은 송강호 씨 등 영화 브로커 출연 배우들이 개봉에 맞춰 일본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입국 규제 이후 한국 유명 배우들이 대거 일본을 찾은 것은 2년여 만에 처음인데요. 현장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4명의 배우가 무대에 들어서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올해 칸 영화제 화제작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 출연진들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어떤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의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보이게 돼서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긴 장편 영화로 출연을 한 것은 처음이었어서 그 부분이 저에게는 또 도전이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속에 이루어진 촬영에도 현장 분위기는 늘 즐거웠다고 배우들은 회상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감독님이 쓸쓸히 혼자 계시길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감독님이 제 작품을 보셨다는 거 그리고 저라는 배우를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고레에다 감독은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든 이번 작품에 각별한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ソン・ガオさんとカンドモさんとペドナさんの名前は書いていたので、それが本当に夢が叶って韓国ドラマにハマりましてそこでこう見て本当に印象に残ったもううわっと思った2人に 코로나 이후 한국 유명 배우들이 대거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을 기다리는 인파로 행사장 주변은 시작 전부터 크게 붐볐습니다.
부모에서 자식 세대로 이어진 한류뿐 아니라 최근 넷플릭스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K 콘텐츠 붐이 확산한 데 따른 것입니다. 社会人で、自分の時間、自由な時間でドラマを見るというような形の人に広まっていったのが、今までと違う年齢層や、社会の、層を取り込んだっていうところで 일본 내 커지는 인기에 더해 코로나 규제가 속속 풀리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주역들이 일본을 찾을 기회는 앞으로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서 SUV 차량이 편의점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0대 남성 A씨와 동승자 40대 남성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편의점 유리창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일부가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불은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옥상에 있는 오수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전북 완주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방에 있던 3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음식점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은 조리 중에 가스 토치를 쓰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날이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밤사이 서울 최저기온이 25.4도에 머물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과 강릉 등 일부 지방에서는 6월 최저기온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이 되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를 동반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오늘 무더위 속 소나기가 예고돼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남 양산과 밀양, 울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5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최고 100mm의 장맛비가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내리겠고요. 강한 남풍이 유입되는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근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으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4도, 대구 26.2도로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광주 29도, 강릉은 30도 등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전선은 금요일까지 중부지방에 머물며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번 장맛비도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에 집중되겠고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릴라성 호우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